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국의 바야다 홈 헬스케어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크 바야가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 애쓴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며 자신의 돈 2천만 달러를 3만 2천 명 직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50달러, 근속연수가 긴 직원들의 경우에는 수만 달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0년 이후 은퇴한 이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바야다 회장은 인터뷰에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 낮은 급여에도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이라며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또 나는 정말 돈이 필요 없다며 돈보다는 소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언행일치죠. 어제 오늘 우리 실검에 올라온 기업인들과는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는데요.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정책,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 주신 분이죠.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과 때문에 인터뷰 요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계청이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결과 발표했는데 일단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체 가구 소득은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4만 8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 올랐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아픈 건 양극화가 심화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이 파이를 가져가는 쪽만 더 많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2,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이죠. 네. 1분기 가구 1분위 가구 소득이 131만 8천 원으로 7% 내려갔습니다. 2, 4분기에도 이 수준으로 내려가고 최고 소득층은 올라가고 해서 양극화가 네. 심화된 지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지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앞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분석들 중에 좀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일자리 참사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결국 분배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참사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교수님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대입했을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 예, 왜냐하면 2, 4분기도 마찬가지고 3, 4분기도 그렇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건 이 자체의 지표로는 볼 수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샘플을 5,500가구로 줄였습니다. 6,000가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네. 8,000가구 늘렸는데 네. 이 사이에서 연속성이 좀 없어서 작년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1분 2가구가 될 확률이 높은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37.2%로 5% 이상 올랐어요. 네. 그래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 비중이 증가돼서 1분위 소득을 낮게 잡을 수 있는 샘플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샘플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현재 지표로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그게 소득은 여러 유형이잖아요. 네. 1분위 소득은 사실 이전 소득이 많습니다. 정부에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책이 많은데 노동소득 때문이다. 그중에 노동소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 탓에 일자리가 줄어서 이런 얘기는 그냥 가설이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지표 결과에 대입해서 한 얘기일 뿐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8월에 이제 그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표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표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최저임금이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정도로 1분위 소득이 내려간 게 16년 2, 4분기부터 네. 2016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2,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이 수준으로 7% 가까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 내년도에 우리가 가계동향을 조사했을 때요. 예. 내년도 결과와 올해 결과를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 내년 2, 4분기쯤에 8천 가구 중에 3분의 1을 정도씩 교체하는 게 이제 샘플 변화를 원칙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거기도 급격한 변화 없이 원칙대로 3분의 1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변화를 지표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2분기 때 통계 나왔을 땐 청와대도 좀 적극적으로 이 샘플 변화, 표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도 굉장히 통계 결과가 아프다.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네. 그 통계를 핑계를 대는 것을 구차스럽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이런 샘플 교체 문제가 있고 네. 통계 연속선상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건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핑계거리로 삼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노동 존중을 통한 성장을 하는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의 초점이 좀 이동한 것에 영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동한 것에 영향이요? 요새 최저임금이나 그 보완책 쓰는 거나 탄력제에서 노동시간 정상화랑 또 상반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흐름이라는 게 경제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교수님을 소개할 때 이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어제 민주노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할 때 대변인은 지금 정권에 대해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나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겠다는 이걸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실용적으로 현실의 변화에 맞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좀 많아서 원래 정책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준으로 강력한 상쇄하는 정책이 나와서 그런 점에서 사실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 것 아니냐. 교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이런 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이제 임금 최저임금 인상 또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노동소득을 높이는 것,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실 가계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지출을 축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같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분위 소득 같은 분들은 단층 가구나 이런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정책 수단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그래서 포용 성장이라는 테두리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주도 성장만 가리키는 개념일 것 같다라는 우려를 네. 불식시키기 위한 그렇게 좀 더 이름이 좀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원래 노동소득 주도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고 그렇죠. 저임금을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인데 그 정책의 강도나 방향성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아직 살아있지만 원래 계획한 것대로의 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우려도 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주도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럼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돈을 9월부터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고요.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했고요. 사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이거 한다고. 그런데 이번 지표에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들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책이 효과가 발휘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네. 그게 이제 주사에서 반영이 되느냐 하는 점에서 샘플 변화 때문에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 네. 하는 점을 그래서 샘플 변화로 인해서 작년 대비 떨어진 것을 회복하기에는 샘플 변화의 영향이 더 큰 거고요. 인구 구조 변화에 그러니까 고령층 가구가 늘어나면 사실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인구 구조의 변화의 영향을 잠재울 만큼 정책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고 그 정도보다도 더 많은 것이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변화를 양극화 추세를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것도 내년에 우리가 같은 표본을 가지고 지표 비교를 하면 이 부분에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단지 문제는 이 가계 동향조사가 1분위 소득이 너무 많이 출렁입니다. 2016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랬죠. 네. 2017년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그 격차가 20% 가까이 됩니다. 네. 아무리 16년, 17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게 소득이 많이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네. 또 18년에 와서 또 이제 떨어진 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출렁이는 조사를 가지고 무엇을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를 이걸 과대 해석하면서 정책의 파탄이니 하는 얘기를 들이미는 것은 정말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무익한 논란이 된다라는 점도 꼭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습니다. 이미 9월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특히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담돼서 점진적으로 조금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OECD 이런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국가별 평가의 보고라는 게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전에 얼마 전에는 IMF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성장 기조가 가는 것을 보고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속도 조절은 꽤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렸대지만 산입범위 높여서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효과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정도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내년에 나타나 봐야지 아는데 네. 정확한 추계로는 한 0.4%에서 7.7%까지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 정도면 사실은 16.4% 올린 거예요. 9% 정도 올린 거거든요. 네. 5년간 평균 7.4%에 비해서 1% 정도 더 올린 거라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하는 점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조성장 국면에 들은 것뿐 아니라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취업 유발 계수, 고용 탄성치라는 게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러게요. 전체 성장률을 높여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성장 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분배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오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으니까요. 교수님 다음번에 출연하셔서 좀 이 문제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앞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터뷰로요. 이 문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한 택배 회사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회사의 공식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 중입니다.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진일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최근 일어난 사고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난 10월 말이었죠. 대전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2달 전에 또 그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졌었다고요. 예. 또 그러니까 석 달간에 거의 대전 충청 지역에서 택배 일하는 3명이 사망한 겁니까? 예, 8월 초에 대전 허브 물류센터에서 갓 제대하고 아르바이트하던 청년 노동자가 감전사했고 8월 말에는 옥천 허브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합차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8월 초에 그 감전사했던 같은 작업장인 대전 허브 물류센터에서 하차 작업 중에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망한 것입니다. 기사님들은 이 안타까운 사건의 주요 원인이 그 택배 기사의 과도한 노동이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거죠? 예, 과도한 노동도 있지만 이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대비가 안 돼 못하는.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허브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밤새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없고 그리고 대형 차량이 드나들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거나 아니면 조명이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아, 네. 정말 안전사고네요. CJ에 대한 돈이 이 노동자 안전 문제에 얼마나 이 안전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지 한참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CJ 대한통운 회사 측에 제안이라든지 좀 밝게 해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근데 거기가 사실 이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요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청업체랑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네. 보니까 특히나 더, 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들의 네,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지금 이 노동의 구조가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이 석 달 사이 3명이나 사망한 만큼 CJ 대한통운도 좀 어느 정도의 대책이라든지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참 안타깝게도 아직 공식적으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망한 노동자가 CJ 대한통운이 아닌 하청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네. CJ 대한통운 나몰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 8월 감전사에 대해서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하청업체는 6,800만 원을 그 과태료를 받으면 CJ 대한통운 10분의 1도 안 되는 650만 원이었거든요. 아, 하청업체가 10배 더 많이 물었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처럼 CJ 대한통운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인데 네. 회사가 과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켜서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안전사고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안전 업무는 외주화시키지 말고 직접 고용해라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택배 업무 자체가 이제 그 정부 차원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 틈새를 더 노리는 거죠. 현재 사고가 일어난 그 대전 허브물류센터는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죠? 예,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회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용자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데 현재 CJ대한통운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그만큼 자기한테 피해가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급하지 않은 거다. 예, 하지만 이 배송 지연으로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네.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 택배를 계속할지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다른 택배사를 옮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하루에 일이 많다는 건 하루에 이제 하루를 쉬면 그만큼의 일감도 놓치고 버는 돈도 줄어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파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예, 저희는 저희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의 사태 해결을 위한 기본 과제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다단계 하청으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파업에 들어간 이틀째인 오늘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측의 이런 그 모습을 비판하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CJ대한통운이 응하지 않는 건 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택배연대 노조를? 예, 택배연대 노조가 작년 11월에 정부가 설립필증을 발부한 합법노동조합인데 네.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을 부정하면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CJ대한통운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법원이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럼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노동부도 이러한 교섭 혜택 행태에 대해서 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참 안타깝게도 문호조 경영의 대명사인 삼성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는데 이 CJ대한통운이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택배 좀 이용하려고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에 배송 물량이 쌓이며 택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키는 CJ대한통운 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요구한 노동조합 인정,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파업이 길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파업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 빠른 배송, 위험한 배송보다 안전한 택배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파업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파업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제는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진일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